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4년 출제된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강평을 한번 해보면 문제 난이도 수준은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조금 많아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한다면 좀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기본적으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다른 그런 자격증 시험과 달리 문제은행식의 나왔던 문제가 바꿔서 나오는 그런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고요. 다만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70%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그 내용이 조금 달리 해서 출제가 되고 한 30% 정도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 잘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입니다. 자, 올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요 70%의 기출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난이도는 쉬웠지만 고득점하기에는 어려웠다. 왜? 요 새로운 문제가 되게 좀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공부하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 합격 수준, 이 60점이죠. 평균 60점이라고 했을 때 이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으나 고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특히 요 나왔던 기억의 종류, 관중 효과, 뭐 리더십에서 항상 첼라두라이의 그 내용 나왔다가 피들러가 나왔죠. 그리고 주의와 역량 이런 것들도 새로운 내용이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꼭 공부를 잘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가 설명하는 성격 이론은 성격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나오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되었다. 자, 성격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연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어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단 성격 자체를 변인을 어떤 통제를 해서 그것이 수행에 미치는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조금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 출제도 잘 되는 편은 아니다. 다만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성격 이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있고요. 남이 있습니다. 남이 있으면 나를 남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해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성격을 연구를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형성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타고난다는 것은 특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특성 이론.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것은 학습 이론이 되겠고요. 사회 속에서 학습이 된다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보기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무더위에서 진행된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완주를 하였더라. 자, 두 가지에서 비교했을 때 타고나는 것과 보고 이제 형성되는 것 중에 형성되는 것에 가깝죠. 이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강화, 코칭, 관찰학습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건 강의에서 들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관찰학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번 특성이론 요거 말하는 거죠. 타고나는 것. 야, 특성이론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요. 제가 올해 출제 예상 문제에서 그 빅5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나오지는 않고 전반적인 게 내용이 나왔고요. 요 관련한 그 검사지가 있어요. 카텔의 16가지 그 요인들 요거 16PF 요거는 성격의 특성을 이제 검사하는 검사지입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욕구 위기 이론 3번. 자, 요거는 17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랑 조금 결이 다른 게 특성 이론이나 사회학습 이론과 결이 다른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욕구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을 하더라. 근데 그 욕구를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것에는 위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를 먼저 사람들은 충족하고자 하고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다음 욕구를 충족을 한다더라. 그래서 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욕구 피라미드.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이것을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런 순서대로 쭉 해서 모든 욕구가 아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더라 라고 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알고 가시고요. 자, 정신 역동 이론은 요거 유명한 학자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 역동 이론입니다. 요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빙산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다 무의식에서 이렇게 비롯된다라고 해서 여기 무의식에는 뭐 본능과 이드라고 하죠. 본능과 에고, 자아, 그리고 슈퍼에고, 초자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식적인 행동이 일어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신역동 이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고 이제 신선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고요. 주로 이제 특성 이론 같은 거 아니면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고요. 정답은 2번 사회학습 이론이다. 자, 성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끔씩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잘 알고 가시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개방운동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일단 개방운동과 폐쇄운동 이거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죠. 비교적 쉬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운동 기술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단차원적, 1차원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큰 근육을 사용하는 대근 운동과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소근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움직임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더라. 시작과 끝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비연속적이냐, 계열적이냐, 연속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환경 안정성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가, 개방 기능 또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가, 폐쇄 기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요 문제가 나왔죠. 자, 환경이 변하는 거와 안 변하는 걸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농구 경기에서 자유투하기.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환경이 변하지만 자유투하는 순간에서는 그 골대가 이동하지 않죠.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폐쇄 기능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격하기. 자, 공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거는 개방 기능이 되겠고, 자동차 경주에서 드라이버가 경쟁하면서 운전하는 것, 이것도 개방 기능. 미식축구 경기에서 쿼터백이 같은 팀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 이동하는 우리 팀 선수에게 맞춰서 패스를 해야 되죠. 당연히 개방 기능입니다. 어렵지 않았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기술의 분류 중에 젠틸의 2차원적 분류가 나왔어요. 2차원적 분류 문제가 나왔고, 자, 올해는 다시 요게 나왔는데, 내년에 혹시 나온다면 요거 이제 움직임 연속성에 따른 운동기술 분류 요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요거를 한번 다룰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 움직임 연속성에 따른 것. 자, 다음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개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동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기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나 인지평가 이런 것도 잘 알고, 특히 이 자기결정성 이론, 여기서 이제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문제 내기가 좋아서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기억부터 보면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설명이 된다. 자, 요거 동기죠. 자, 귀인이 되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귀인이 되겠습니다. 귀인도 중요합니다. 귀인도 출제가 되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니은하고 디귿 보면, 자, 결국 내적 동기인가 외적 동기인가 나누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그 기준을 바깥에 두는가에 따라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면 스포츠 자체가 좋아서 참여한다.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는 거.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이거 내적 동기가 되겠고. 자,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거나 할 때 스포츠에 참여한다. 요거 외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자, 아예 동기가 없는 무동기 수준도 있습니다. 무규제. 신체 활동에 관심이 없는 상태. 자,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외적 동기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좀 어렵게 나오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 규제와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요거 나눌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자, 디귿 보면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외적 규제에 속하고요. 처벌을 피하고자 어떤 내면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 그게 요 의무감 규제에 속합니다. 요렇게 체크하고, 자, 확인 규제 같은 경우는 요런 수준은 지났지만, 요런 수준은 지났지만, 자기가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진정 이제 내면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규제와 내적 규제 좀 다른 거는 자신이 결정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지만 내적 동기는 우러나와서 즐거워서 하는 거고, 확인 규제 같은 경우는 즐겁지는 않다. 내면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외적 동기 수준에 속한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는 외적 규제,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내적 규제 이렇게 4개 구분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기에 기억에서 니은에 들어갈 정보 처리 단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올해 이렇게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면 정보 처리 단계에서 3단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정보를 인지하는 감각 지각 단계,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반응을 꺼낼 것인가 반응을 선택하고 실제로 그 반응을 꺼내는 단계,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기억부터 보면 테니스 선수가 상대 코트에서 넘어오는 공의 궤적, 방향, 속도에 관한 환경 정보를 탐지한다. 환경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감각, 지각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기의 설명으로는 자극 확인 단계가 되겠고요. 자, 니은 환경 정보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기술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결정한다. 지금 반응 선택하는 단계일까요? 반응 실행하는 단계일까요? 아직 선택하는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보기에 반응 운동 프로그래밍은 반응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론서마다 번역이 좀 달라서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문맥상에서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정보 처리 인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감각 지각 단계의 특징과 어떠한 현상들, 반응 선택 단계의 처리의 수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리기술훈련 기법은, 자, 심리기술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 나오고 안 나와서 체계적 둔감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인지재구성, 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금 적중률이 안 좋았네요. 스포츠 심리학은. 자, 문제 한번 보면, 보기. 자, 멀리 뛰기에 도움 닫기에서 파울을 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자, 일단 이게 뭐예요?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뒤를 보면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연습한 대로 구름판을 강하게 밟자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야. 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다짐한다. 요것은 인지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요거는 인지 재구성이고요. 자, 명상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심상하고 좀 비슷하고요. 자, 자생훈련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심리 기술 훈련으로 명상과 좀 유사한데 좀 살짝 최면 같아요. 최면같이. 자, 오른쪽에 보면 자유훈련 요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통해 따뜻한 느낌과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고, 요 같은 거 유튜브에 치면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인지 재구성이었고요. 인지적 왜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또 오답으로 내서 나온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사고 정지가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라고 했을 때, 만약 보기로 인지적 왜곡 말고 사고 정지가 나왔으면 되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인지 재구성하고 사고 정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스포츠 수행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어떠한 원리나 근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 인지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인지 재구성이고요.
자, 사고 정지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차단하는 거야. 뭐 그만 이런 식으로, 자, 그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사고 정지이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그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자, 보기의 내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뒤에 연습한 대로 구름판을 강하게 밟자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지를 바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 재구성 요게 맞고, 자, 요렇게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문제 삼을 수도 있어서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사고 정지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하는 것. 요게 이제 사고 정지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운동 발달의 단계가 순서대로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운동 발달 파트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 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갤러 휴의 구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사 움직임부터 퇴보 수준의 단계까지 요 순서 아는가 문제 나왔고요. 자, 이거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되는데 그 이론서마다 번역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처음에 이제 신생아기 시기에는 반사적인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뭐 모로 반사, 파악 반사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 반사 단계가 먼저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초보 움직임에서 기초, 전문 움직임, 조금씩 움직임의 수준이 나아지고 발달해 나가는 모습, 또는 초기 움직임, 기본 움직임, 스포츠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초 단계, 기본 움직임 단계, 성장과 세련 스포츠 기술에서 요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양적으로 발달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세련의 단계,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행 단계를 보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갤러의 구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각각의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반듀라가 제시한 4가지 정보원에서 자기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 스포츠 자신감에서 요 자기 효능감 이론 출제가 되었고요. 주로 요 자신감 정보원 4가지, 요 4가지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왔다면, 올해는 자기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 성공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말하고요. 이게 결국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 수업이라고 하면 띵툴 수업이라고 할까요? 띵툴 수업. 그럼 띵툴이 있으면, 자, 요거 넘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넘을 수 있나? 없나? 라고 할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보원이 4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성공 경험. 아, 내가 과거에 성공해봤나? 나 옛날에 이거 성공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잘 수행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대리 경험. 아,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서 뛰어서 넘었어요. 아,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대리 경험도 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나 사회적 설득. 주변에서 야, 뛰어봐,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격려하고 영향을 주는 것, 칭찬하고 이런 것들도 내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자, 요 신체적 정서적 상태, 운동 중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느낌. 아, 나 띵틀 수업 너무 재밌어. 띵틀 뛰어넘을 때 되게 즐거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띵틀도 뛰어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나의 이런 행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성공 경험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 활동을 하실 때 이 학습자로 하여금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습자의 수준을 보고 낮은 수준부터 조금씩 도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으로 계속 과제를 주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게 성공 경험을 주면은 그만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요 자신감을 일으키게 되는 요 4가지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요 성공 경험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연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연습 방법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 괜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기 문제지 옆칸에다가 한번 써놓고 가면 좋아요. 무선, 구획, 집중, 분산. 이 앞글자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무구, 집분, 전분 이렇게. 전습, 분습 이렇게 한번 써놓고 가면은 조금 더 편하다. 자, 무선 연습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기능을 연습을 하는 거고요. 구획 연습은 딱딱 나눠서 한 가지 기술부터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제별로 따로 연습하는 것. 자, 집중 연습은 말 그대로 집중해서 기능을 연습하는 거고, 분산 연습은 좀 쉬었다가
휴식 시간을 부여해서 연습을 하는 것. 자, 전습법하고 분습법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기능, 기술이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연습하는 것은 전습법, 기술을 좀 나눠서 연습하는 건 분습법이라고 했고요. 분습법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정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보면 기억, 집중 연습은 연습 구간 사이의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짧게 이루어진 연습 방법이다. 자, 연습 구간 사이에 요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요것보다 요게 더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집중 연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 자, 무선 연습은 무작위로 하는 거였죠. 선택된 과제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분산 연습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휴식 시간이 많이 부여되는 것, 특정 운동 기술 과제를 여러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어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분수법에 대한 내용이죠.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전습법은 한 가지 운동 기술 과제를 구분 동작 없이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리을 맞고요. 정답은 이렇게 3번이었다. 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어렵지 않고요. 괜히 헷갈립니다.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괜히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자, 분수법에 대한 종류 세 가지 요거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공부하실 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미국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의 스포츠 심리 상담 윤리 균형이 아닌 것은 자, 스포츠 심리 상담 문제가 나왔고요.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 되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담에 스포츠 심리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에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을 상담자, 상담가라고 합니다. 상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의 상담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스포츠 심리 상담은 이 사람이 어떤 스포츠 수행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나 심리기술 훈련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는 그런 상담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올해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고요. 1번부터 보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필요는 없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수준의 도움을 주면 됩니다. 1번이 틀린 답이었고요. 2번 직무수행상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를 넘는 주장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상담가. 이 심리학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담가가 지켜야 될 행동에 대해서. 자, 3번 회원 스스로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남에게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수행 촉진,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적을 위해 이런 상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나오는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첫 번째 뭐 공감 같은 거 상담자가 요 내담자의 그 말하는 것에 이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공감이라고 하고 라포도 나옵니다. 라포는 뭐냐면 이 친밀성이에요. 친밀함. 어떤 친밀함을 느끼는 것, 상담하는 사람하고 내담자랑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요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밑에 보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잘 들어주는 것, 어떤 공감이나 이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라포를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상담이 좀 잘 진행된다. 이런 용어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기가 설명하는 기억의 유형은 올해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억의 유형. 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간적으로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기억, 감각기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감각기억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인간의 기억체계에 들어오는 첫 단계,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어오거나 해서 들어온 기억, 잠시 머무르는 기억이고 약 0.25초 이내에 사라지는 짧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단기 기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잠시 저장되어 있는 기억으로 일종의 교차로로 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이제 단기 기억으로 잠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간다?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다.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의 정보가 더 많은 주의, 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특별한 과정을 통해 전환되면서 기억에 남는 거다.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비교적 영속적이다.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은 다시 수정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 자, 장기 기억에도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일화적 기억, 사건 기억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 시절 이럴 때 내가 그때는 어땠었지라고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화적 기억이 되겠고, 자, 의미적 기억 또는 어휘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 사물의 의미나 사건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기억이고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아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시험 과목의 7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해서 꺼내죠. 그럴 때 그게 이런 의미적 기억, 어휘적 기억에 해당한다. 자, 세 번째, 절차적 기억입니다. 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나 기술을 수행하는 기억, 주로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 한번 몸에 익혀놓으면 쭉 기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차적 기억에 해당합니다. 자, 보기 보면 학창시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록을 했던 A는 오랜 기간 자전거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꽤 오래됐는데도 남아있는 거죠. 일단 장기 기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어린 시절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B의 축구 슛 기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시범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장기 기억 중에 절차적 기억에 해당하겠죠. 절차적 기억.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감각 기억은 아니었고요. 일화적 기억, 의미적 기억 이것도 장기 기억에는 속하나 위에 보기 내용에는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기출이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거든요.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기는 피들러의 상황 부합 리더십 모형이다. 이게 처음 나왔죠. 자, 보기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리더십 관련해서는 거의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요게 출제가 되고, 요 피들러의 상황 부합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적었는데, 요게 출제가 돼서 조금 어려웠다. 자, 일단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여기서 드리면, 리더십도 일단 다른 그런 단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성격 이론처럼 리더십이 타고나는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경험되어 배워지는가 이렇게 나눴을 때 타고난다는 관점으로 특성적 관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워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습적, 행동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행동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자, 리더십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랑 다르게 구성원이 있죠. 구성원이 있고 타인이 나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개인의 행동 플러스 타인의 영향까지 해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적 관점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적 관점도 여러 가지가 연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연구로 시작된 게 요 피들러의 상황 부합 리더십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쭉 이어져서 나중에 다차원 리더십까지. 그래서 이 어떤 연구의 수준이 요게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요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상황에 부합하는 리더십이 있구나. 요거예요. 상황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리더십이 있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다시 나의 리더십은 유연하게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요 연구의 그 결과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면, 자, 성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집단의 단체의 성과를 의미하고요. 통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리더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코통제 상황은요, 리더랑 구성원이 서로 친하고 리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저통제 상황은 말 그대로 리더랑 구성원이 서로 조금 친밀하지 않고 리더가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 가지의 리더 유형으로 나눠요. 하나는 과제지향의 리더, 어떤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리더 형태고요. 관계지향형이 있습니다. 관계지향형은 어떤 목표 달성보다는 구성원 간의 어떤 친밀한 정도, 이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더 형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형태가 특정 상황에서 더 유리하더라. 자, 고통제 상황부터 볼게요. 리더가 구성원과 친밀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떤 리더여야 집단의 성과가 많이 높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과제형이 되겠습니다. 고통제 상황에서는 과제형. 왜? 이미 구성원과 친밀한데 굳이 더 관계지향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친밀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유리한 이점을 잘 활용해서 과제지향,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거는 과제지향이고요. 요게 관계지향입니다. 자, 저통제 상황도 볼게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리더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조금
안 좋은 형태의 그 집단 모습이라고 했을 때 과제 지향형이 높을까요? 관계 지향형이 성과가 높을까요? 이때도 과제 지향형입니다. 저통제 상황에서도 과제 지향형. 왜? 이미 집단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리더라도 어떤 과제 지향형이 되어야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이 집단의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제 지향, 관계 지향이 되겠고 중간 상황에서는 관계 지향형이 그 성과가 좋다더라. 그래서 기억은 과제 지향형이고 니은은 관계 지향형.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고 어찌됐든 요 다차원 리더십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좀 더 이제 새로 나오자면 요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 요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다차원 리더십 말고 다른 내용을 한번 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을 낸다고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요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운동학습에 의한 별표 인지 역량의 변화. 요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소 어려워 보였지만 문제는 쉬웠습니다. 인지 역량의 변화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운동학습이 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인지 역량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운동학습이 되면 똑같은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정보가 들어와도 이 숙련자 같은 경우는 정보에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처리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즉 인지 역량의 변화가 일어난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주의 집중 역량을 활용하는 주의 체계의 역량이 좋아진다. 자, 주의 체계의 역량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것을 주의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야구 타격으로 설명을 드리면 야구 타격에서 공이 이제 날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그 공에 관련된 시각적 정보도 이제 주의 안에서 처리가 되겠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배팅 이제 타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런 동작, 나의 그런 타격 동작에 대한 주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주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내 주의를 벗어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의를 더 쓰게 되면서 동작이 지연이 되고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자, 보통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주의 체계의 역량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한 이론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출제는 안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나의 주의 수준이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운동 학습이 되면 나의 주의 수준, 총 역량이 커지면서 그동안의 동작이 내 주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특정 동작을 내가 많이 학습을 하면서 내 주의를 적게 쏟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동작을 하는데 내 주의가 더 작아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주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주의 체계의 역량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운동과제 수행의 수준과 환경의 요구에 대한 근골격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좋아진다. 자, 근골격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인지 역량의 변화가 아니죠. 요거는 어떤 생리학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관점에서는 우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제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유기체, 개인적 요소와 과제 요소, 그리고 환경 요소에 따라서 우리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운동 과제의 수행의 수준 있죠. 요거는 과제의 특성, 이제 과제 제한 요소에 대한 내용이고, 환경의 요구에 대한 요거는 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좋아진다. 요거는 유기체 제한 요소, 개인 요소에 따른 변화다. 요거는 다른 거는 이제 정보 처리의 관점이고요. 요거는 다이나믹 관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연결하여 정보를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기억체계의 역량이 좋아진다. 자, 인지 역량이 변하고요. 요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4번도 맞고 정답은 3번이었다. 자, 여기서 보고할 거는 요 주의 관련한 내용이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주의와 관련된 시각 탐색 방법 그 4가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주의 관련한 내용이 조금씩 언급이 되면서 주의 관련한 이론들이 25년도에는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관련해서도 출제 예상 문제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기는 아이젠의 계획행동 이론이다.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개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운동심리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요거 계획행동 이론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니까요. 잘 보고 가셔야 되겠고, 주로 요 변화 단계가 출제가 된다. 요게 나오지만 요런 것들도 내용이 나오고.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파트 이제 운동 심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인간들이 왜 운동을 실천하고 이 실천한 것을 꾸준히 유지하는가,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요것에 관련한 연구가 되겠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요 합리 행동과 계획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 행동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을 왜 운동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운동을 할까 말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 자,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는 운동이라고 하면 내가 운동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태도가 영향을 준다. 태도가 내 의도, 그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태도가 아니고 바깥쪽에서 오는 어떤 뭐 사회적인 압력이나 기대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요거 이제 주관적인 규범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규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영향을 주고, 남들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영향을 주더라. 그게 내가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 행동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운동을 하더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획 행동은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에 내가 실제적으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동, 통제, 인식도 중요하다.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그 의도에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계획 행동 이론 같은 경우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이 의도와 더불어서 자기조절감 같은 행동 통제 인식 발표, 요게 운동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억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정서적이고 평가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라고 했을 때 태도일까요? 의도일까요? 보면 어떤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태도. 자, 니은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 바깥에서 오는 거죠. 요거 주관적 규범이 되겠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어떠한 행동은 개인의 어떤 것에 따라 행동 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의도가 되겠습니다. 의도. 자, 리을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쉽거나 어려운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 말 그대로 이제 써있죠.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 행동 통제, 인식. 3번이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공부하기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가시고, 자, 운동 심리 이론에서는 다른 것도 한번 보시고, 요 변화 단계 꼭 이 단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보기에서 정보 처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다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제할 때, 크게 운동학습 제어에서는 정보 처리적 관점, 정보 처리 이론이죠. 요것과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정보 처리도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드백을 활용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농구라고 했을 때, 이 농구 자유투가 있어요. 골대가 있고, 농구 자유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농구 자유투를 할 때의 나의 무릎의 느낌, 공이 날아가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움직임을 점차적으로 수정해서 딱 가장 좋은 자세를 만든다. 그게 요 피드백 정보를 활용한 움직임 제어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냐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 우리 몸에는 이 동작이 저장되어 있다.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움직임 제어 이론이 있습니다. 농구 자유투 하세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농구 자유투 동작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저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도 어떻게 조금 수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슈미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런 가지 옆에 보시면 요러한 것들을 조절해서 조금씩 바꾸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식 이론을 만듭니다. 도식 이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요. 해상도식이라고 하는 것과 제인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각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요. 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제한 요소가 이제 유기체, 환경, 과제 요소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해서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탐색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보기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 설명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기억은 맞는 보기. 자, 리은, 도식 이론은 기억 흔적과 지각 흔적의 작용으로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요거에서 기억 흔적은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동작 같은 거고요. 지각 흔적은 내가 동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것, 무릎의 어떤 관절의 각도, 힘, 근육의 힘 이런 것들, 공이 날아갔을 때 어떤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움직임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는 도식 이론이 아니라 여기 피드백을 활용한 그 움직임 제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폐쇄회로고요. 폐쇄회로적 관점. 자, 디귿 개방회로 이론은 요거죠.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대뇌 피질에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요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리을 폐쇄회로 이론 요거 나왔죠. 정확한 동작에 관한 기억을 수행 중인 움직임과 비교한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자, 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기억 흔적과 요 지각 흔적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요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맞았고요. 도식 이론이 나오려면 특정 기억 체계인 뭐 도식을 가지고 운동 수행에 사용되는 4가지 정보원을 통해서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정보 처리 이론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개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사회적 촉진에서 사회적 촉진 효과, 현상 요거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중 효과라고도 우리가 편하게 부르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출제되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이렇게 간단히 개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것에 대한 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관중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그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평상시 수준. 그랬을 때 타인이 존재하면서 나의 수행 수준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부른다. 자, 기억부터 보면 기억, 타인의 존재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촉진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이론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3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존재 가설, 평가 우려 가설, 주의 분산 갈등 가설. 자, 하나씩 설명하면 단순 존재 가설. 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는 없다. 경계의 반응이 자극되고 각성 수준이 온다. 아, 누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각성 수준이 오른다. 자, 요거 주의 각성 파트는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각성 수준이 오르면 보통 단순한 과제 같은 경우는 수행력이 향상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복잡한 과제 같은 경우 내 각성이 증가하면 수행력이 감소하더라. 요거 관련한 근거가 있긴 한데 거기서 공부하시고요. 일단 단순 존재 가설은 요렇게 타인의 존재만으로도 각성과 욕구가 생기는 건 요 단순 존재 가설이 되겠고 평가 우려 가설. 자, 이제 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축구 이제 경기를 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를 보러 왔다고 해요. 봤더니 첫 번째 내가 막 예를 들어 고등학교 축구 선수라고 했을 때 뭐 대학 팀에서 그 스카우터들이 보러 왔다.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도 높고 굉장히 내가 의식을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면 아, 내가 잘하고자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승을 한다더라. 그러면 욕구가 상승하는 거는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각성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동일하게 단순한 과제에는 수행이 향상되지만 복잡한 과제는 수행이 저하되더라. 자, 누가 왔는데 봤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이 왔어요. 전문성이 약해졌죠. 타인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했을 때는 아, 뭐야 대충 해도 되겠네. 욕구가 저하되더라. 그랬을 때는 오히려 단순 과제는 수행 저하 잘 안 하려고 하겠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까 복잡한 과제는 수행이 향상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요 평가 우려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 분산 갈등 가설도 볼게요. 자, 타인의 존재가 과제에 두어야 할 주의를 분산시켜 영향력을 미치는 가설이다. 자, 요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타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있고 어떤 타인이 있으면 자, 타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
타인이 생겼으니까 다 잘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내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가 주의가 분산되는 것보다 잘하려고 많이 하면은 수행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 잘하려고 하는 욕구보다 너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단순하죠. 그러면 수행이 저하되더라.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디귿 보시면 타인의 존재가 운동과제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뭐죠? 주의가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자의 욕구 수준을 증가시키기도 하더라. 잘하려는 욕구, 노력 수준을 증가한다. 그래서 나의 수행 수준이 바뀐다. 주의 분산, 갈등 가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 정도 비교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힉스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학습 제어와 관련된 기타 이론들 출제가 되었고요. 운동학습 제어를 포함해서 스포츠 심리학에는 다양한 그 이론들, 법칙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출제되었던 내용 요 네 가지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요 두 번째 힉스의 법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특정 반응, 그 수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타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을 때, 반응의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이 증가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공이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와요. 뭐 머신 같은 거, 그 인도어 야구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공이 일정하게 오면 공 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즉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실제 야구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공이 직구로도 오고 뭐 슬라이더, 커브로도 오고 이렇게 되죠. 다양한 그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꺼내야 되죠. 뭐 빠르게도 스윙하고 천천히도 스윙하고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 반응 시간이 증가하더라. 요게 요 힉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통해서 계량화하고 수량화하고 결과를 도출해낸 거예요. 요게 힉스의 법칙이 되겠다. 자, 1번부터 보면 자극 반응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 요게 1번 힉스의 법칙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근수축을 통해 생성한 힘의 양에 따라, 자, 근수축을 통해 생성한 힘의 양, 이런 거 나오면 임펄스 가변성 이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가 이렇게 생리학적 이런 거 나오면은 임펄스 가변성 이론, 내가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파워를 생성해내죠. 그것을 이제 충격량, 임펄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하면서 운동 정확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 개의 목표물 간의 거리와 목표물의 크기에 따라 움직임 시간이 달라진다. 요거 피치의 법칙. 요 첫 번째가 되겠고요. 요거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양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궁. 여기 이제 궁서구가 있고요.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역과 사람 간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관역이 작아질수록, 이 관역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목표물의 크기죠. 목표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난이도가 똑같이 증가한다. 이런 거, 요게 이제 피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 같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낸 거고요. 피치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움직임의 속력이 증가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속력 정확성 상쇄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거 뭐냐면 속도와 정확성은 서로 이제 상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그림에 이렇게 두 가지 지점을 정합니다. A랑 B.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A를 한번 찍고 B를 한번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정확성이, 속도가 빨리 하면 정확성이 줄더라. 자, 이게 점이 찍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럼 속도를 빨리 하면 정확하게 안 찍히는 거죠. 근데 천천히 하면, 속도를 느리게 하면 A, B, 이렇게 하면 정확성이 늘어나더라. 즉 속도랑 정확성은 좀 반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요. 정답은 1번이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건 이제 심상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24년도 강의에서 요 심상이 요새 좀 중요하다. 이미지 트레이닝 잘 보고 가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요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거 자체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상을 적중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한번 보기 보면, 자,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복싱 선수가 상대의 펀치를 맞고 실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고 싶은 상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이것을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답은 심상 조절력. 내가 그 심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올려야 된다.
자, 내적 심상, 외적 심상 나왔는데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1인칭이고요. 요거는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적 심상은 내가 뜀틀을 뛰면 이렇게 뜀틀이 보이는 게 요게 내적 심상이고요. 자, 내가 있고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뜀틀을 뛰어넘는 모습이 머릿속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요게 외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심상의 한 방법이고, 자, 심상의 선명도라고 하는 거는 심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한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좀 더 선명한 거는 요 이제 뜀틀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이고 발판도 보이고 주변의 관중이나 주변 체육관 모습이나 이런 게 다 생생하게 보이면 심상의 선명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보기의 내용은 심상 조절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운동 수행에 관한 개념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요거가 되게 아쉬웠던 문제죠. 제가 24년 출제 예상 문제에서 요 고원과 슬럼프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문제는 매질에 이 고원이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요게 나왔고요. 자, 요거 고원하고 슬럼프 나왔으면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출제 예상 적중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심리학에서는 출제 적중을 한 게 없네요. 자, 일단 고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 수행을 하고 이제 운동 학습을 하면 그 수행력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잘 못하지만 점점 운동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나의 수행력이. 그러면 여기 수행력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서 올라야 되는데, 이 수행력이 점점 이렇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고원이라고 합니다. 학습 고원이라고 하고, 또는 수행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요거를 이제 슬럼프라고 합니다. 슬럼프. 자, 문제는 요 고원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고원 현상은 학습 초기부터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학습 후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학습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요게 이 바닥 효과고요. 학습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 요게 위쪽에 있죠. 그래서 천장 효과라고 한다. 학습 초기에 이렇게 고원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운동 과제가 너무 어려울 때 나타나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배울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 너무 어려울 때 나겠고, 학습 후기에 이렇게 고원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쉬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더 이상 너무 쉬워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고원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쉬울 때는 천장 효과, 너무 어려울 때는 바닥 효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원하고 슬럼프도 맞을 것 같아서 이의 신청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해봤지만 되지는 않았고, 천장 효과, 바닥 효과 이게 너무 확실한 답이라서 2번으로 나왔고요. 자, 고원 슬럼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학습이 정체되는 것 고원, 학습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 슬럼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에서 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적 영향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좀 기본적이면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 세 번째는 특성 요인이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말합니다. 나이, 어떤 교육 수준, 운동에 가지고 있는 태도나 운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자기 효능감 같은 거, 이런 게 개인이고요. 환경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환경,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운동을 참여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환경, 운동을 하기 좋은 날씨인가, 얼마나 먼가, 돈이 많이 드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성 요인은 운동 특성에 관련된 요인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운동 강도나 운동 지속 시간, 또는 운동 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성 요인이다. 그 중에서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도자는 사회적 환경에 속하고요. 맞고요. 교육 수준은 개인적 요인에 속합니다. 틀리고, 운동 집단, 요 사회적 환경이고요.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환경에 속한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보기가 설명하는 개념은,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공격수의 첫 번째 페이크 슛 동작에 반응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여기까지만 봐도 뭐 심리적
불응기 요거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동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요 심리적 불응기였고요. 요 정보 처리 이론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특징들 또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스트룹 효과, 칵테일 파티 현상, 반응 선택에서 통제적 처리, 자동적 처리, 반응 실행 단계에서 심리적 불응기, 집단화 이런 것들 각각 어떤 내용인지 자주 출제되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됐고, 자 무주의 맹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바라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쳐다보는 것, 이게 이제 무주의 맹시가 되겠고요. 지각 협소화는 내가 각성 수준이나 불안 수준이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각 통로가 협소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 불응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반응을 하기 전까지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불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한번 보면 자극의 시간차가 약 60ms일 때 첫 번째 자극의 처리로 인해 두 번째 자극이 반응 실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까지 알면 좋겠죠. 운동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건데, 페인트 동작 같은 경우 자, 여기 축구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제 페인트 동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수비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 페인트 동작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인트 동작은 실제 동작처럼 수행해야 자극에 반응한다. 이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실제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 사람이 이걸 자극으로 간주하고 반응을 하겠죠. 너무 허술하게 하면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페인트 동작과 실제 동작 간의 적절한 시간차. 여기 위에 60ms. 너무 빠르게 하면은 요 두 개의 자극이 하나로 보여지는 집단화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너무 느리게 하면은 요것에 반응을 했다가 두 번째 동작에도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주 사용하면 페인트 동작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 학습이 되는 거죠. 아, 이 선수는 요 페인트 동작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속지 않고 다음 동작을 대비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요. 정답은 4번. 자, 이상으로 24년도 스포츠 심리학 기출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25년도 출제 예상을 해보면 올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 수준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심리학은 워낙 내용이 많다. 그러기에 더욱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것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좀 새로 나올 만한 주요 예상 파트를 한번 보면 아까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이런 거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관중 효과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캐런이라고 하는 요 사회 심리학 관련해서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팀 어드밴테이지. 그런 내용도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역량 이론 요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요거 간략하게 좀 쉬운 수준에서 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출제 예상 문제, 올해 예상했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보시면 새로 나올 내용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갈 수 있다. 자, 이상으로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